마지막 발표입니다. 일곱 번째 주제인데, 유럽의 난민조약 체제 흔들기인가? 유럽 인권재판소의 이 읽기가 좀 NB, NNT 이렇게 읽으면 스페인 2020년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이탈리아 베니스 대학의 안종철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되네. 네, 안종철 교수님 조금 지체가 돼서 좀 양해를 네, 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베니스 대학의 안종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 가장 최근이죠.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바로 터지기 직전에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있었던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와서, 그래서 그게 학회 취지하고 좀 잘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한다고 했는데, 하여간 시작 지점이니까 조금 발표가 미진하더라도 좀 큰 취지에서만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추후에 다른 원고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일단 이 케이스를 이해하기 전에 일단 유럽의 체제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이 판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럽은 2차 대전 이후에 엄청난 살상자를 내면서 지역 통합에 대한 꿈을 여러 지도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57년에 물론 그것도 더 이전으로도 올라가지만 어쨌든 유럽 경제 공동체가 57년에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스트리트 조약을 통해서 유럽 유니온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EU가 이제 탄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2009년에 있었던 리스본 조약에 의해서 EU에 관한 여러 가지 조약들이 많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집행부, 유럽의회, 사법부 이런 체제가 구체적으로 갖추어지게 되는 게 바로 이 리스본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럽 인권 헌장이라 그러나 거기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유럽의 인권 재판소가 있습니다. 이 인권 재판소는 1959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인권 재판소에 관할 권은 EU 국가만이 아니라 또 옆에 인근 국가들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인권 컨벤션, 그러니까 조약, 체제의 인권 조약 체제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작은 1953년이지만 오늘날에는 EU만이 아닌 인근 국가들 47개 국가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뒤에 이제 따라 나오는 부속 협정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판례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데, 이제 프로토콜 넘버 4라 그러죠. 여기에 넘버 4가 1963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조항 4에 보면 집단 퇴거,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집단 퇴거는 금지된다, 이런 조항이 또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조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권 협약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인권 협약에 대한 EU의 문헌들은 결국 목적 자체는 개별 국가가 함부로 외국인들을 그냥 국경선에 와서 난민을 신청한 사람을 쫓아내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심사,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환경을 철저하게 따져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의견을 충실하게 제시한 후에
그 평가해서 그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그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EU 컨벤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 이 정도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 그 EU 요 케이스에 관련된 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도 그 유럽에서 살다가 보면서 이제 이걸 알게 된 사실인데 좀 재밌는 사실이 여기 왼쪽 지도에 보시면 그 스페인 남단입니다. 왼쪽 지도 보시면 아주 스페인 남단하고 그 다음에 그 지중해의 건너편에 있는 모로코라는 그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국가가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스페인 영토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엔클레이브라고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그 뭐랄까 이렇게 고립돼 있는 그 스페인 영토죠. 모로코 영토에 있는 스페인 영토인데 그 세우타라는 지역하고 메릴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케이스하고 관련되는 거는 이제 메릴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그 스페인 영토 그러니까 모로코 영내에 있는 스페인 영토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EU가 끝나는 지점인 거죠. EU 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 그 마지막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으로 항상 난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난민 신청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도시가 인구 한 8만 정도 되는데 뭐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아주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바닷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 도시로 접근하려고 하는 뭐랄까 난민들의 그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생님, 도시 여보세요? 안동철 선생님. 네네. 예, 지금 화면 설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보는 화면은 맨 마지막 화면만 계속 보고 가게. 아, 그래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이 유럽의 뭐 인권 협약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게 이 유럽 인권 협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그 부속 협정서 뭐 4번에 있는 뭐 조항 4, 집단 퇴거는 금지된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의 목적은 개별 국가가 함부로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메릴라라는 지역과 세우타라는 지역은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에 보시면 모로코 영내에 있는, 그러니까 모로코 영토 내에 있는 스페인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제국주의 시대의 유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가 중요한 군사 거점지였고, 인구 한 8만의 여러 사람들이 지금도 접근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메릴라 지역은 보시면 이렇게 장벽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m짜리가 한 앞에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작은 거는 이제 조금 더 낮은 장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ND와 NT라는 것은 말리 사람 한 사람과 코트디부아르 사람 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이제 여기에 원고가 된 건데, 이 사람들은 각각 자기 지역을 자기 살던 고향을 떠나서 뭐 2013년 이 무렵에 북부 모로코 지역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2014년 8월 13일에 이제 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 펜스를 뛰어넘어서 이제 스페인 영내로 진입하려다가 다시 모로코로 되돌려 보내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뭔가 하면 여기 보시면 모로코 영내, 그러니까
그 메릴라 그 스페인 영토에 가까운 지역에 보면 그 모로코 북부죠. 가까운 지역에 보면 이렇게 그 난민촌 같은 게 실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개월씩 그 원고 두 사람들도 몇 개월씩 여기서 지내다가 그 사람들이죠. 여기 사람들이 그 그룹으로 그 몇십 명씩 이렇게 그 펜스를 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문제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뭔가 하면 이 1차적으로는 모로코 경찰들이 여기를 계속해서 그 뭐 방비한다 그러나 막는다 그럴까 아니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 스페인 영토로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결국 그 펜스에 매달려 있다가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다시 되돌려지는 거죠. 이렇게 강한 압박으로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네 그 원래 있던 이 모로코 영내로 다시 되돌려지는데, 근데 이 두 사람, 그 앤디와 그 NT 두 사람이 주장하기를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스페인으로 들어와서 주장하기를 자기들은 자기들 개별 존재가 누군가 하는 그런 자기 그 신원에 대한 그 설명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상황도 그 설명을 그 스페인 당국에 설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유럽 인권협약의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독일과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건 뭔가 쟁점이 되는 거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게 결국은 유럽 인권협약의 그 위반이 아니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의 그 추방 이전에 개인이 아주 효율적이고 아주 진지한 그런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가졌느냐, 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이 판례 자체가 얘기하진 않는데 제가 볼 때 좀 중요한 문제인데 약간 숨어있는 쟁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혹은 법원에서 그렇게 이렇게 좀 중간에 언급하고 지나가는 건데, 이거는 뭔가 하면 이 유럽 인권 재판소가 과연 그 개별 국가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책임을 지울 때 이런 그러니까 이 스페인 당국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이 저의 발표의 요지입니다. 한 5분 안에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15분 정도 제가 쓴 것 같은데, 원래 이게 유럽 인권 재판소는 이렇게 그러니까 소심 위원부죠. 위원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대법원처럼 1부, 2부, 3부 뭐 이렇게 구성이 돼 갖고 작은 부서가 먼저 한번 판단을 했었습니다. 2017년 10월 무렵에 한번 판단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거는 유럽 인권 협약의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유럽 인권 재판소의 그러니까 상급부라고 볼 수 있겠죠. 전원 합의부로 이제 다시 올려서 2020년에 이제 이 판례가 뒤집어지게 된 건데, 어쨌든 이건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이 ND와 NT라는 원고 본인들이 실제로는 자신들을 국경선 펜스에다가 자신들을 올리면서 자신들을 위협에 처하게 했다. 스스로 초래한 위협이었다. 그리고 또 그 직전에 자기들이 여러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서 펜스에 올라갔을 때 자기들만 거기 올라갔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실제로 그렇게 그룹의 집단 위력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실제로는 유럽 인권 협약에 혹은 부속서에 그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예. 그리고 그게 또 이제 또 문제가 뭔가 하면 그 13조라고 그러죠. 13조. 그러니까 그 유럽 인권 협약 13조에 보면 또 그 개별적인 그러니까 스페인 국내의 모든 절차를 다 밟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조항에 전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그 자신들이 정상적으로 그 스페인에 있는 뭡니까 그 대사관이라든지 혹은 뭐랄까 스페인 당국에 자신들의 진정서를 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들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사태의 결국은 원고들 자신들의 책임이 있다. 자신들이 메릴라라는 그 동네로 막 밀고 들어가려고 했었던 허가받지 않은 그런 뭐랄까 입장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스페인 국가가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소수파 그러니까 이제 반대 의견을 냈던 사람의 의견 하나는 뭔가 하면 실제로 이게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했던 다른 판사 한 사람은 약간 다른 근거를 통해서 뭐 이렇게 다수 의견에 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거의 결론이지만 몇 가지 함의랄까 미래에 앞으로 전개될 이슈들에 대해서 그냥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 적어봤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귀책 사유라 그러나 자기 자신이 책임이 있는 자신이 책임을 초래한 행동이라는 정의가 너무 넓다라는 거죠. 굉장히 넓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집단 퇴거라는 것에 지금까지 해왔던 유럽 인권 재판의 근거들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좀 흐릿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한 100명이 우르르 몰려갔을 때 그게 집단 퇴거냐 아니면 가족들이 또 한 20명 대가족이 몰려갔을 때 집단적인 행동이냐 하는 것도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보면 제가 볼 때는 아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퇴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협 사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대기로 이렇게 뭔가 긴 봉으로 사람을 막 밀어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 개인이 실제로 이게 뭐랄까 진지하고 효과적인 법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좁게 해석을 했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게 또 다섯 번째 문제가 되는 거는 뭔가 하면 우리 아마 토론자 선생님 홍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결국 모로코하고 스페인하고 뒤에 무슨 도대체 묵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모로코가 실제로 다 앞에서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하고 관련해서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몇 년 전에 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018년에 339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난민 인정자하고는 별개 문제죠. 일단은 인도적 체류를 당신은 할 수 있다 이런 권리를 준 거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뭐 EU에 비하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뭐 제주 공항이든 제주의 어떤 수용 시설이든지 간에 그 수용 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요건 최근에 뭐 법률이 뭐가 하나 통과돼 갖고 이렇게 그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체류하는 동안에 어떻게 먹고 살 거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지원할 것이며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 유럽에서 이슈가 되는 그런 난민 문제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발표에 대한 토론은 전력교 사회학과 서영표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예, 사회학과 서영표입니다. 판례라고 하는 게 법률적인 의미를 해석하기 힘들고 배경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자세하게 그 판례에 대해서 설명하기 토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느낌을 좀 얘기하고요. 질문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은 딱 든 생각은 역시 여러분 미우배반적인 그러니까 뭐냐면 법적 코드라고 하는 건 분명히 뭐 권리가 보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절차적으로 문제를 계속 끌고 가면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장벽이 제가 찾아본 거에 따르면 스페인 영토 안에 있거든요. 근데 스페인 영토 안에 일단 들어오면 저기 말했던 것처럼 유럽 인권법이나 이런 거에서 보장되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집단 태그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매쪽 같은 다음에 폭력을 행사하는 건 누구냐면 모로코 경찰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방조하에 모로코 경찰한테 다 떠넘기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법률적인 조항의 해석의 문제로 가면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사관에 가서 신청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도대체 지금의 자신이 처한 난민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모두 차단된 상태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인데 그것을 마치 세부적인 법률, 아주 디테일한 걸 가지고 해석하면서 이게 너의 규책 사유야 라고 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큰 문제들은 덮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비율 배반적이냐 하면 여러분 정말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인권만 떨어지면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가 어떻게 활용되냐면 정치적 군사적 개입의 빙의로 사용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거슬러 올라가면 식민 통치의 이 부실이 뭐였냐면 문명화였거든요. 그리고 미들은 미개하고 민주적이지 않고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였는데 실제로 그 문제가 난민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중잣대인 거죠. 자기네들의 책임 사유가 있는데 그 책임 사유라고 하는 역사적인 책무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책무, 윤리적인 책무인데 거기에서 고통받는 개인들한테는 다 네 개인이 책임져라. 개인이 소명해라. 이런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태도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렇게 무책임한 거로 끝날 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 난민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후난민이 심각해질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지금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기후 재난이라는 문제가 대규모 난민들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은 지금 어떤 태도냐면 자기네 기준으로 뭐 녹색 경제를 전환, 그다음에 녹색 뉴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거를 무역 장벽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누군가를 난민을 창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 다음에 장벽을 쳐서 들어오는 걸 막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기후위기에 대응은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유럽만 탈탄소화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저발전국에게 다른 방식의 발전, 다른 방식의 성장을 보장하는 어떤 새로운 국제 체계를 만들지 않고서는 결코 기후위기에 지구적 재난에 대응할 수 없는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건 지금
말로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손을 놓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역시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잣대가 굉장히 커다란 문제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가 뭐냐면 소위 이 백신도 불평등하잖아. 어디에서는 세 번째 부스터 샷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끔찍한 건 인도죠. 근데 인도가 70%가 지금 면역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은다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자기네들은 그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럽적인 차원에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차별을 하고 장벽을 세우면서 제3세계 내지는 후진국 사람들한테는 개인들이 책임져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가 소감이고요. 자, 그러면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17년에 판결은 원고 승소로 나왔거든요. 분명히 뭔가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건 2017년 판결이 나왔을 때 유럽 사회에서 여론이 어땠는지, 또는 정치적인 견해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시민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응했는지 좀 차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정책 스펙트럼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 반응을 보였는지, 즉 예를 들면 뭐 유럽이라고 하는 게 좌파가 있고 중도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이런 식인데 이들 사이에 차이가 있어. 저는 차이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짐작도 하게 되는데 그런 식의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남쪽의 아프리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올림픽하면서 봤지만 벨라루스가 문제가 됐잖아요. 헝가리나 이쪽에 동쪽 동유럽과의 장벽도 있거든요. 장벽 세운다고 지금 헝가리 대통령인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거의 트럼프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터키, 그리스, 헝가리 이런 지역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가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태도와 동유럽을 바라보는 태도는 다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크게 보면 질문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첨언하면 그 판결 이전의 여론과 판결 이후에, 즉 최종 판결 이후에 또다시 논란이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시민사회라든지 캠페인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분명히 건드렸을 텐데 어느 정도 논쟁이 돼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제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레디컬한 선생님 의견, 네, 감사합니다. 한 5분 정도 안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 말씀 맞을 거예요. 홍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이제 2017년에 소부서에서 판결을 내렸을 때는 이게 2017년인데 그때는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5년, 16년에 특히 독일뿐만 아니고 유럽 곳곳에 흩어졌지만 독일이 제일 많이 받았죠. 한 100만 명 정도 이라크하고 시리아 난민들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분위기가 상당히 유럽이 이런 쪽으로 앞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판사들한테 영향을 분명히 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인과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18년 정도부터는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꺾였던 것 같아요.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이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에서 제가 독일 학교에 한 7년 있었는데 이제 그때 독일 정치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때 이제 2018년, 19년 이 무렵부터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돌아가게 됐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낙마한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이제 총선이 열리면 이제 정권이 기민당, 그러니까 지금 여당으로 돌아가더라도 자기는 이제 총수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수상이 바뀌는 거죠. 실제로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바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판사들한테도 그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홍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최근에 이 논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계속 기사들을 찾아보는데 이상하게 아마도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다 묻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게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버리는 힘이 되지 않는가.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여러 사람들이 심각하게 정말 생각하고 뭐 이렇게 현실적인 대안을 내세워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2020년 3월, 4월, 2월 달에 판결 난 이후에 3월, 4월에는 막 들끓었어요. 뭐 법률 저널이라든지 곳곳에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했었는데 전체적인 여론은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는 좀 조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정치적 스펙트럼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은 그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걸 근본적으로 존재론적이고 철학적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땐 저도 답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정파적인 입장에 따라서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한 좀 태도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동유럽과의 장벽인데 이거 굉장히 좀 그 날카로운 질문이고 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인데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그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위계 질서, 개서제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명에 대한 위계 질서에 대한 그 입장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구서유럽이라든지 이른바 이렇게 발전된 지역에 있는 그 물질적으로 좀 더 발전된 지역에 있는 유럽 지역 사람들이 볼 때 동유럽에 대해서는 일단 세컨 시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제가 유럽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일단은 그 유로 존 그러니까 유로 화폐 문제가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그 문화적이고 가치 문제에 있어서 그 어떻게 그 EU 가치를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도 뭐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 합의가 거의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또 생각해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유럽 같은 경우도 뭐 완전히 그 권위주의 시대죠. 그리고 그 젠더 문제에 대해서도 막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막 18세기 19세기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위계 질서가 계속해서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유럽, 뭐, 동유럽, 남유럽, 뭐, 이렇게 아프리카, 이렇게 그 위계 질서가 있는데, 그 위계 질서에 대해서 좀 성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올 수 있을지, 또 인간이 인류가 할 수 있을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뿌리 깊은 바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제가 답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발표해주신 남정철 교수님하고 토론해주신 세 분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